아들의 왼쪽 귓불에 작은 점이 하나 있다. 그걸 발견한 건 준호가 5살 되던 해 여름이었다. 목욕을 시키다가 우연히 봤다. 까만 점 하나.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그날 밤 나는 이상하게도 그 점이 자꾸 머릿속에 남았다. 왜냐하면 나도 내 아내 수진이도 우리 집안 그 누구도 귓불에 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의 직장 상사인 김 과장에게는 있었다. 정확히 같은 위치에. 왼쪽 귓불. 나는 그날 이후로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되었다. 35살. 결혼 7년 차. 우리는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이었다. 수진이는 다정한 아내였고 준호는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주말마다 공원에 나가고 명절이면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여름 휴가 때는 바다에 갔다. 평범했다.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었다. 그런데 왜 나는 매일 밤 천장을 보며 숨을 고르고 있어야 했을까? 준호가 태어났을 때는 의심 같은 건 전혀 없었다. 아이는 건강했고 나는 그저 아빠가 된 기쁨에 가득 차 있었다. 산후조리원에서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를 보던 그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상한 감각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준호는 나를 닮지 않았다. 눈매도 코도 입모양도. 수진이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다. 아이는 엄마를 닮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준호는 수진이도 닮지 않았다. 아이의 얼굴에는 우리 부부 그 누구의 흔적도 없었다. 대신 거기엔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김 과장을 처음 본 건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 때였다. 수진이가 다니는 회사에서 가족 초청 행사를 열었고 우리는 준호를 데리고 갔다. 그때 준호가 3살이었다. 행사장에서 수진이는 나를 자기 팀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가왔다. 김민석 과장.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운 남자였다. 악수를 하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가 준호를 보며 환하게 웃었을 때 그 웃음의 형태가 내 아들의 것과 똑같다는 걸 발견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 눈이 가늘어지는 모양, 심지어 웃을 때 살짝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는 습관까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다. 그리고 옆방에서 자고 있는 준호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닮지 않았다. 혈액형은 문제가 없었다. 나도 O형, 수진이도 O형, 준호도 O형. 유전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조합이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냥 내가 예민한 것뿐이라고. 아이가 나를 안 닮을 수도 있는 거라고.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준호가 4살 때였다. 어린이집 발표회가 있었다. 아이들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행사였다. 나와 수진이는 앞줄에 앉아 준호를 지켜봤다. 준호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나는 아이의 손동작을 유심히 봤다. 율동을 따라 하는데 손을 움직이는 방식이 묘하게 어색했다. 아니, 어색하다기보다는 특이했다. 손목을 꺾는 각도가 일반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수진이의 휴대폰에서 회사 단체 사진을 보다가 나는 그 사진 속 김 과장의 손을 발견했다. 똑같은 방식으로 손목이 꺾여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들어가 물을 틀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나는 내가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손동작까지 비교하다니. 이건 정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일단 한번 의심이 시작되자 모든 것이 증거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준호가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쥐는 방식,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발을 디디는 습관, 잠잘 때 누워서 팔을 올리는 자세.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아는 그 남자의 모습과 겹쳤다. 수진이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아니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숨기고 있는 건지. 그녀는 여전히 좋은 아내였다. 아침마다 내 출근 준비를 챙겨주고 저녁에는 준호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주말이면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모든 게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느 날 밤 수진이가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결혼 7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물건을 몰래 뒤지고 있었다. 수첩 안에는 업무 일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회의 시간, 프로젝트 마감일, 거래처 미팅.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김 과장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월요일 오전 10시 김 과장님 보고. 수요일 오후 3시 김 과장님 외근 동행. 금요일 저녁 회식. 너무 많았다. 너무 자주 그 이름이 나왔다. 나는 수첩을 제자리에 놓고 거실로 돌아왔다. 샤워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소리였다. 하지만 내 귓가에서는 그 소리가 마치 경보음처럼 크게 울렸다. 준호가 5살 되던 해 가을, 나는 아내의 회사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다. 일부러 그쪽으로 간 건 아니었다. 정말 우연이었다. 거래처 미팅이 그 근처에서 있었고 마침 퇴근 시간대였다. 그리고 나는 봤다. 수진이가 회사 건물 입구에서 나오는 걸. 그리고 바로 옆에 김 과장이 함께 걸어 나오는 걸. 둘은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표정은 편안해 보였다. 너무 편안했다. 나는 길 건너편 커피숍 유리창 뒤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두 사람은 회사 앞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헤어졌다. 수진이는 버스를 탔고 김 과장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저 동료끼리 퇴근길을 함께 걸은 것뿐이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서는 뭔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수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일부러 밝게 웃으며 맞이했다. 오늘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고 그녀는 평범한 하루였다고 대답했다. 거짓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정말로 평범한 하루였을 테니까. 하지만 나에게는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보였다. 준호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다. 가족 그림이었다. 크레파스로 삐뚤빼뚤하게 그린 세 사람. 아빠, 엄마, 그리고 자기 자신. 나는 그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다. 자석으로 고정하면서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신이 나서 웃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사랑과 의심, 믿음과 배신, 희망과 절망.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친자검사를 생각했다. 수도 없이 생각했다.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봤다. 어떤 병원에서 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결과는 얼마나 걸리는지. 모든 걸 알아봤다. 하지만 실행에 옮길 수는 없었다. 만약 검사 결과가 내 두려움을 확인시켜준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준호를 어떻게 봐야 할까? 수진이와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 그리고 만약 결과가 괜찮다면 지난 몇 년간 내가 품었던 이 끔찍한 의심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나는 어떤 얼굴로 가족들을 마주해야 하는 걸까? 나는 선택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버텼다. 하루하루를 그저 견뎌냈다. 어느 주말 오후 우리 가족은 놀이공원에 갔다. 준호가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다. 아이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회전목마를 타고 솜사탕을 먹으며 하루 종일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다. 이 아이의 유전자가 누구에게서 왔든 이 아이를 키운 건 나라는 것을. 밤마다 재워주고 아플 때 간호하고 무서워할 때 안아준 사람은 나라는 것을. 준호는 내 아들이었다.
혈액 속에 흐르는 게 무엇이든 출생증명서에 적힌 게 무엇이든 이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아팠다. 몇 달이 더 흘렀다. 겨울이 왔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우리는 집 앞마당에 작은 트리를 세웠고 준호는 신이 나서 장식을 달았다. 그해 연말 수진이의 회사에서 송년회가 있었다. 가족 동반 행사였다. 나는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다. 김 과장을 또 보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수진이는 내가 같이 가주길 바랐고 준호도 가고 싶어 했다. 행사장은 호텔 연회장이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김 과장은 입구 근처에 서 있었다. 우리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나도 인사를 받았다.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날 밤 나는 멀찍이 서서 수진이와 준호를 바라봤다. 두 사람은 뷔페 테이블 앞에서 음식을 고르고 있었다. 수진이가 준호의 접시에 과일을 담아주고 준호가 환하게 웃었다. 평범한 광경이었다.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 더 이상 과거를 파헤치지 않기로. 그저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이 가족을 지키기로. 진실이 무엇이든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준호를 재우고 나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다. 원래 끊었던 담배였는데 그날따라 한 대가 필요했다. 연기가 하얗게 피어올랐다. 겨울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다. 나는 그 연기를 보면서 생각했다. 인생이란 게 결국 이런 거구나. 확실한 답이 없는 질문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 완벽하지 않은 행복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 몇 년이 더 흘렀다. 준호는 초등학생이 되었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방과 후에는 태권도를 배웠다. 어느 날 학교 운동회가 있었다. 학부모 달리기 경주에 나가달라는 준호의 부탁에 나는 운동장에 섰다. 오랜만에 뛰어보는 거였다. 출발선에 서서 앞을 바라보는데 관중석에서 준호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열심히 응원하는 아이의 얼굴이 햇살 아래 빛났다. 신호가 울렸고 나는 달렸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결승선을 향해 계속 달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미 충분히 달려왔다는 것을. 의심과 두려움의 터널을 지나 이제는 빛이 보이는 곳까지 왔다는 것을. 경주는 2등으로 끝났다. 준호는 달려와 내게 안겼다. 아이의 작은 몸이 내 품에서 떨렸다. 땀 냄새가 났다.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다. 나는 준호를 꼭 안았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그날 저녁 우리 세 가족은 고깃집에 갔다. 준호가 좋아하는 곳이었다. 수진이는 고기를 구웠고 준호는 상추쌈을 만들었고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소주잔을 기울였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그게 전부였다. 몇 주 뒤 나는 우연히 수진이와 오래된 앨범을 보게 되었다. 결혼 전 사진들, 신혼 시절 사진들, 그리고 준호가 갓 태어났을 때의 사진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나는 웃었다. 추억이 떠올랐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살아났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을 때 거기 한 장의 사진이 더 있었다.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준호가 태어나고 바로 다음 날 찍은 것 같았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 준호와 나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함께 있었다. 그런데 사진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다.
나는 사진을 뒤집어 봤다. 거기에는 수진이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친자 확인 완료. 혈액형 검사 이상 무. 아빠와 아들 건강. 나는 그 글씨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수진이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일부러 병원 기록을 보관해뒀다고.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준호가 나타났다. 어린 모습이 아니라 어른이 된 모습이었다. 아니, 이제는 청년이 된 준호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괜찮다고. 모든 게 괜찮다고. 나는 꿈속에서 울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다. 지금 준호는 10살이다. 학교에서 반장을 하고 있고 친구들도 많다. 축구를 좋아하고 만화책을 좋아하고 가끔 나한테 투정을 부리기도 한다. 나를 닮았는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준호는 내 아들이다. 그걸로 충분하다. 어제 준호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다. 모범상이었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고 칭찬해줬다. 준호가 내 품에서 속삭였다. 아빠 사랑해. 나는 대답했다. 나도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 말은 진심이었다.